총 5문단으로 이루어진 과학 지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피가 나겠죠? 근데 그 피가 계속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날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돼서 굳음으로써 혈액이 더 이상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가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그런 피브린이라는 섬유소 단백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섬유소 그물과 그 다음에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라고 해요. 정리해보면 혈액 응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섬유소 그물과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가 뭉쳐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때 뭉쳐지는 게 혈병이라는 것이고, 그쵸? 이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이라는 그런 섬유소 단백질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는 혈소판이 이제 응집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혈병을 우리는 다른 말로 혈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맥, 그 다음에 정맥은 알죠? 우리 그 핏줄을 말하는 건데 그 핏줄 안에 이 이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쌓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러면 동맥의 내벽이 두꺼워져서 원래는 이만큼 피가 흐를 수 있었던 게 점점 좁아지면서 여기로밖에 피가 지나지 못한다면, 그쵸? 거기에 이제 혈전이 더 붙고, 그 다음에 붙으면은 이 피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혈류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몸에 뭔가 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걸 우리는 동맥경화라고 한다고 해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핏줄을 통해서 피가 흘러내는데 그게 핏줄이 막혀가지고 피가 못 흘러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섭죠? 이때 이렇게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도움을 주는 게 뭐다? 그렇죠. 비타민 K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문단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혈액의 응고와 그 다음에 순환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의 응고와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그쵸? 자, 병아리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면은 혈액 응고가 이제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물질이 뭐냐? 비타민 K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습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인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응고가 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타민 K가 관여하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카르복실화 되어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카르복실화 되어야 되는 건데 그쵸? 여기서 그 카르복실화 되어서 활성화가 가능한 것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다는 것은 먼저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활성화를 전제를 합니다. 이 활성화라는 게 아까 뭐였죠? 그쵸.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거였고, 그쵸. 이 카르복실화는 활성화를 위한 거죠. 그죠? 자,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된 것들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혈액 응고 인자들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는데, 그쵸? 여기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이 됩니다.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면 이게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 전환된 트롬빈이 하는 역할은 뭐냐?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이제 뭘로 바꿉니까? 피브린으로 바꿉니다. 그쵸? 그리고 이 피브린이 아까 어떤 역할을 했죠? 1문단에서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전을 만들면서 이제 혈액이 응고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1문단 내용을 덧붙인 건데 그 피브린이 모인 섬유소 그물
피브리인으로 구성됐죠? 그것이랑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가 결합을 하면은 이제 혈전이라는 게 생기고 혈병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혈액이 응고된다라고 하면서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프로트롬빈이라든지 뭐 트롬빈 그리고 뭐 비타민 K 그쵸? 카르복실화 이런 아주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물론 하나하나의 어떤 개념을 알면 좋지만 그리고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독해하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몰라 라고 한다고 해서 이 독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얻으세요.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타민 K의 역할. 어떤 역할이죠? 그쵸. 혈액의 응고를 돕는다. 그래서 그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3문단은 굉장히 짧네요. 보겠습니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자, 지금 여기서는 비타민 K의 세부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비타민 K는 K1과 K2로 나뉘는데, 자, K1은 식물에서 합성이 되고, 그리고 K2는 동물에서 합성되거나 아니면 미생물 발효로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K1은 식물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녹색 채소 등을 충분히 먹으면 그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K1의 그런 어떤 K1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문단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3문단의 중심 내용은 비타민 K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4문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자, 칼슘의 역설이라는 곳에 지금 네모 박스가 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곧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 칼슘의 역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비타민 K의 또 다른 기능과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골다공증이라는 게 뭐예요? 뼈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즉 구멍이 생기면 어때요?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게 이제 골다공증인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그 뼈에 있는 구멍을 채우기 위함이죠.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긴다. 자, 이게 바로 칼슘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칼슘의 역설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내용이 파악이 잘 될 겁니다. 자, 칼슘의 역설이 뭐냐?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칼슘을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유는 칼슘
밀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이랬을 때 혈액 내에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혈액 내에 칼슘이 떠다니긴 해요. 근데 그게 뼈로 흡수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어서 뭐가 돼요? 혈관 석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곧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슘을 먹는 이유는 내가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인데 칼슘을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혈액 내에 칼슘이 딱딱해지게 굳어서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 혈관 석회화는 왜 일어나는 거죠? MGP 단백질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K 의존성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K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 K죠. 비타민 K가 부족하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비타민 K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런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칼슘의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즉 비타민 K의 역할하고도 또 관련이 되겠네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비타민 K 역할 이미 나왔는데 이것을 1번으로 붙여주고 사문단을 비타민 K의 역할 두 번째라고 한번 칭해 봅시다. 그럼 이 두 번째 역할이 뭐냐? MGP 단백질의 어떤 활성화와 관련해서 혈관 석회화를 어떻게 해요? 억제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입니다. 비타민 K와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인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2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K1은 간세포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혈액은고 인자의 활성화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쵸? K1이 담당한다고 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알까요, 여러분들?
자, 앞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액응고인자들은 간세포에서 합성이 되므로 간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K1은 당연히 혈액응고인자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외 세포에서 활성화되는 K2는 이제 그 외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죠. 자, 그래서 K2랑 K1이랑 어떤 활성화되는 그런 부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산문단에서 봤듯이 합성되는 부분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2개로 나눠서 설정을 해야 된다. 특히 K2는 아까 산문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물의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이 된다고 했으므로 동물 세포에서 합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즈, 버터 이런 것들을 자주 먹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에서 이제 미생물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비타민 K1과 K2의 특성과 그 다음에 우리는 비타민 K2를 섭취를 해야 된다. 왜냐? 아까 산문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녹색 채소 등은 이제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것만 먹어도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K2는 이렇게 치즈, 버터 이런 것들을 일부러 먹으면서까지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타민과 관련된 그 지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내용 파악하기 문제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죠? 아까 1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1문단에서 혈액응고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혈액응고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같이 뭉쳐서 혈전이라는 덩어리를 만들면서 혈액응고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1번에서 혈전이 형성되면은 섬유소 그물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섬유소 그물과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가 같이 뭉치면 혈전을 만들어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답은 1번이네요. 자, 허무하게 1번이 답이 나왔지만은 우리는 2, 3, 4, 5를 한번 다시 봐야겠죠. 2번 가봅시다.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까 방금 봤죠?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이 되어서 이게 뭐랑 결합합니까? 그렇죠. 섬유소 그물. 그리고 그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즉 혈병이라는 거는 혈전을 말하는 거겠죠? 혈전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된다. 자, 혈소판이 응집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혈소판 마개다. 그러므로 맞는 설명이고 이건 역시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혈관 경화라는 거는 뭐 동맥 경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된다. 자, 동맥 경화와 관련된 것은 1문단에서도 살펴봤고 4문단에서도 살펴봤어요. 그죠? 자,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맥 경화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물질이 쌓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3문단에서도 지금 동맥경화 얘기했었어요. 동맥경화 왜 나왔어요? 혈관 석회화 관련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혈관 석회화가 뭐였어요? 그치요. 혈관 내에 석회화가 되는 건데 그 석회라는 게 칼슘이 혈관 내에 떠돌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이 혈관 경화, 동맥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1문단과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의 변화가 생긴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죠? 동맥 경화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혈류가 감소하는 거. 혈류, 그러니까 피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혈류가 감소될 수밖에 없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1문단,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간편하고 손쉽게 답이 1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선생님이 지문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이렇게 칼슘의 역설이라고 네모 박스가 쳐져 있으니 이게 문제로 출제될 것이다. 자, 바로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칼슘의 역설은 3문단에 있으니 3문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군.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 비타민 K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비타민 K가 부족하면은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쵸?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했어요. 3문단 한번 가볼까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칼슘제를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비타민 K의 효용성이 감소된다? 이거라고는 관련이 딱히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칼슘의 역설이 바로 그런 설명이죠. 칼슘 보충제를 먹었으면은 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칼슘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즉,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 왜? 칼슘이 뼈까지 가지 못하므로 골밀도에 어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역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자, 당연히 틀린 설명이죠.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골다공증도 막지 못하고 혈관 건강도 악화되는 것을 칼슘의 역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혈관 건강이 어디 나와 있죠? 네, 여기 있잖아요.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된다. 왜? 뭐 때문에? 혈관 석회화 때문에.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자,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된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된다. 그래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된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으나 이것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한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자, 칼슘이 흡수되어야 되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뭐예요? 뼈 조직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과 니은이 어디 있을까요? 3문단에 있네요. 자, 기역은 비타민 K1이고 니은은 비타민 K2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쉽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줄게요.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를 비교하는 문제 같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맞을까요? 자, 여기 함정이 있는데 기역은 비타민 K는 간세포라는 말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간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거지 합성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입니다. 활성이 높은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 2번 비타민 K2는 K1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하여야 한다. 자, 이것이 틀린 이유는 기역과 니은 둘 다 어찌됐든 간에 비타민 K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K는 지방에 녹아서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돼요. 자, 관련 지문은 2문단입니다. 가볼게요. 자, 2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어떤 물질이 비타민 K라고 했는데 그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다고 했으므로 비타민 K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함께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둘 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3번 니은 비타민 K2는 비타민 K1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자,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한 거. 이건 즉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는 이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는 것은 카르복실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쵸? 자, 이 카르복실화는 비타민 K가 관여를 하는데 비타민 K1이든 K2든 어때요? 다 비타민 K이므로 기역과 니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왜냐? 이게 바로 카르복실화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자, 방금 봤죠?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라는 게 이제 카르복실하우와 관련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활성화 전제가 되는 카르복실화가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혈액응고 인자들, 즉 이게 뭐겠어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활성화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설명이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있죠. 왜 없어요? 결핍이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사문단에서 아까 칼슘이 역설할 때 설명을 했었죠? 혈관 석회화라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는 비타민 K를 잘 섭취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나 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이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자, 가에 있는 와파린은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트롬빈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하네요. 나의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 피브리노겐은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하네요. 다음에 다의 헤파린은 비타민 K의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롬빈 이런 거 다 기억나죠? 피브린이라는 거는 그 섬유소 단백질이었고 그리고 트롬빈이라는 것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자, 가가 와파린인데 가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사문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쭉 가보면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와파린을 많이 투여하면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고 그러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는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을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자, 나의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 피브린을 분해한다고 했어요. 자, 피브린의 역할이 뭐였죠? 섬유소 단백질이고 얘는 섬유소 그물을 만들고 그리고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전을 만든다고 했어요. 즉 혈전이 형성이 되려면 피브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자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 피브린을 분해한다고 했으니 더 이상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겠죠. 됐습니까? 그럼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는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자, 칼슘 이온의 결합이라는 것은 아까 활성화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 되면 우리가 이 문단에 아까 그 혈액응고 과정을 보면 얘네가 이 혈액응고 인자가 활성화되면은 프로트롬빈 활성화가 돼서 트롬빈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라는 것은 즉 무슨 뜻이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는 트롬빈의 작용, 이미 만들어진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뀌는 거에 억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은 이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자, 가는 어때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고 그리고 다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뭐겠어요? 트롬빈이라는 거는 피브린으로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것을 억제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둘 다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막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한다.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브린을 분해하는 거고 다는 어때요? 트롬빈 작용을 억제하니까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것을 억제한다 라고 하니까 둘 다 피브린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거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문제의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